2022년 수시 전형 대비 재심은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 면접 예상 문항집에서 2021학년도 서울대 화학 기출 2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화학 2번 문항의 경우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 화투 개념이죠. 분자 간 상호작용과 그리고 몰은 화학원, 화학반응식 화학원이죠.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 화학2, 몰농도 화학원이네요.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화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의 탐구 방법은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게 되겠고, 산화한원 반응 및 산화수의 경우 화학원의 개념이 되겠네요. 다양한 이론 화학원과 화학2, 가탐실과 같은 교과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지나가고 아래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2에 있는 분자 간 상호작용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종류를 비교를 해서 분자 간 상호작용의 힘의 세기를 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물질들 사이에 끓는 점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여러분,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력이 강할수록 분자 사이에 꼭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끓는다는 것은 입자 사이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한 경우에는 입자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되겠고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인력이 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니까 입자 사이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기가 쉽겠죠. 조금의 에너지, 열 에너지만 가해주더라도 입자 사이 거리가 잘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끓기가 쉬운 물질,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 간 상호작용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2와 CH2의 상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분자 간 상호작용의 종류를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CO2의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죠, 여러분. 무극성 분자이므로 어떤 힘이 존재할까요? 네, 무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 중에서 분산력만 존재하게 되죠. CS2는 어떨까요? 얘도 직선형으로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CS2 같은 경우에도 분자 간 상호작용에는 분산력만 작용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물질 다 분산력만 작용하는데 어떻게 분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분산력의 경우에는 분자량과 관련이 있었죠. 분자량이 높을수록 전자의 수가 많은 거죠. 분자량이 높을수록 분자가 포함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고 그리고 분자의 크기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의 편극 현상이 더 뚜렷해지거든요. 전자 개수가 많으면 전자가 쏠리는 편극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또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의 편극 현상이 커짐에 따라서 편극이 커지니까 그렇게 편극으로 인해서 발생한 분자의 극분리, 극의 부분 전하량이 커지게 되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런 분산력과 같은 인력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분산력이 커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분산력이 크다는 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크다는 뜻이니까 꼭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서로 떨어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분자량이 높을까요? 그렇죠. CS2가 분자량이 더 높겠죠. 우리 해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둘 다 직선형 구조로서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산력만 상호작용이 작용하게 되겠고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편극이 잘 되므로 강해지게 됩니다.
전자 개수가 많고 분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 편극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력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분산력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CO2보다 분자량이 더 큰 CS2의 분산력이 더 강하고 끓는 점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CO2는 기체 상태,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CS2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끓지 못하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형광 친 부분이 우리 화학2에서 나오는 개념을 키워드로 형광펜을 친 것이니까 꼭 이런 개념을 과학적 용어를 포함해서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물 분자는 액체로 존재하지만 H2S의 경우에는 기체로 존재한다. 왜 그러느냐? 라는 문제죠. 두 개도 그러면 우리 분자 간 상호작용의 종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분자는 극성 분자죠, 여러분. 너무 쉽죠?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어떤 분자 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쌍극자 힘을 하고 있을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분산력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모든 분자에 다 존재하는 힘이죠. 쌍극자 힘과 분산력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분자가 물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물 분자의 경우에는 수소와 전기 음성도가 아주 강한 산소 사이의 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쌍극자 힘 중에서도 수소 결합에 해당하는 그런 분자가 되겠네요. 수소 결합은 쌍극자 힘 중에서도 아주 강한 힘이라서 특별히 강한 힘이라서 이걸 따로 떼어서 수소 결합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었죠. 네, 그리고요. H2S 분자의 경우도 역시 구분형 구조로서 극성 분자가 되겠는데 극성 분자라면 쌍극자 힘과 분산력이 존재하겠네요. 하지만 H와 S 사이의 결합은 S 황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소 결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는 수소 결합을 할 수는 않는 분자네요. 그래서 두 분자 사이의 힘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바로 수소 결합의 유무네요. 물 분자의 경우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하고 H2S의 경우에는 수소 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소 결합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히 강한 분자 간 상호작용이었어요. 강한 분자 간 상호작용 힘이니까 서로 입자들 사이에 꼭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인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떨어뜨리기가 어렵겠네요.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지는 것이 힘들어요.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야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되겠죠.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100도씨로 높죠.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H2S의 경우에는 수소결합이라는 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 분자 간 상호작용이 약해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 그래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과학적 용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극성 분자라 쌍극자 힘과 분산력이 존재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 매우 강한 분자 간 상호작용으로서 그래서 끓는 점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의 경우에는 화학1에서 배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화학2에서 나오는 기체 단원에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반응식의 개수부터 맞춰야 되겠죠. 개수 CS2 플러스 O2가 만나서 CO2가 만들어지고 SO2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수는 여러분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산소 앞에 3, SO2 앞에 2를 붙여서 개수를 먼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10리터에 해당하는 단단한 반응 용기에 헬륨과 산소를 1대3의 부피비로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헬륨과 산소가 1대3의 부피비다라는 것은 부피는 몰수랑 비례하죠, 여러분. 그래서 몰수랑도 비례할 텐데요. 각각의 부피가 1대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헬륨을 X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3X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CS2를 넣게 됩니다. 얼마만큼 넣었냐면요. 76g을 넣었어요. 여러분, 양적 관계를 할 때는 질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몰수 사이의 관계가 바로 계수비랑 같기 때문에 이것을 몰수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76g. CS2 같은 경우에 위에 정보를 이용하면요. CO2, 여기 황과 탄소 사이에 여기 원자량 12와 30이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분자량을 구하면 CS2의 분자량 역시 76입니다. 그래서 우리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는 것이었죠. 그래서 76을 분자량 76으로 나누면 1몰에 해당하는 양을 넣어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CS2가 1몰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첨가가 됐냐면 산소 3X몰이 있는 곳에 CS2 1몰을 첨가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반응을 할 때요, O2가 완전히 소모되는 조건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러면 O2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네요. O2, 3X가 모두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계수비에 의해서 얘는 1몰, X몰 반응하겠죠? CO2는 X몰 생성될 거고 SO2는 EX몰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0, 1-X, X, E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화학원에서 배웠던 화학 반응 양적 관계를 가지고서 처음 반응 나중으로 화학식을 반응 양을 이제 양 관계를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응 이후에 내부 압력이요. 반응 이후 내부 압력이 13 atm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압력을 이용해서 반응 용기 내부에 들어있는 몰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PV는 nRT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PV는 nRT 공식인데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몰수예요. 그래서 PV를 RT로 나눠주면 지금 압력이 반응 이후 압력이 13 at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 지금 10리터의 단단한 반응 용기를 사용하고 있죠. 전혀 변하지 않는 부피입니다. 10리터를 쓰고 있어요. 부피를요. 그 다음에 R 값은 여기 기체상수 0.08을 쓰라고 되어 있죠. 0.08 atm 리터 per mol K.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는 지금 무슨 조건이냐면 여기 500K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500켈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 3.25몰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 이후에 이 반응 용기 안에는 총 부피, 총 몰수가, 기체의 몰수가 3.25몰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계산해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식을 써봐야 되겠죠? 바로 기체에 해당하는 몰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체에 해당하는 몰수예요. 기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S2가 1-X몰 들어있죠. 그 다음에 CO2가 X몰, SO2가 EX몰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체가 다른 게 또 있었어요. 헬륨 X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헬륨 X몰까지 더해줬을 때 총 3.25몰이 나와야 해요. 식을 세우면 1-X 플러스 X 플러스 2X 플러스 X가 3.25가 되어야 하므로 계산을 해주시면 X는 0.75 몰이 되겠습니다. 0.7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본 것을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은 CS2의 질량이 무엇이냐라고 했죠? 남은 CS2는 이만큼의 질량입니다. 1-X니까 X에다가 0.75를 대입을 해주면요. 바로 얼마냐면 0.25몰이죠. 네, 0.25몰이 되겠고 그러면 물어본 것이 질량이므로 질량으로 고쳐줘야 되겠네요. 질량은 몰수를 화학식량으로 곱해주면 되죠. 몰수와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니까 0.25몰 곱하기 화학식량 76을 곱해주면 정답은 19g이 나옵니다. 하나 더 문제가 있었네요. 300켈빈 온도에서는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압력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CS2에 끓는 점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끓는 점이 46도씨라는 것은 우리 46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319 켈빈 온도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319 켈빈 온도에서 끓을 수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300 켈빈에서는 끓지 않았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이때는 CS2가 액체 물질로 보면 되겠죠. 액체라는 것은 기체의 부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선생님 밑에다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압력은 PV는 nRT 시계에 의해서 nRT 나누기 V가 되겠는데요. 몰수는 지금 우리 3.25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3.25에서 빼줘야 돼요. 누구를 빼줘야 되냐면 0.25몰에 해당하는 CS2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몰이 되겠죠. 3몰 곱하기 0.082 2는 쓰지 않았네요. 0.08 그 다음에 곱하기 300 켈빈 온도니까 300 나누기 부피는 여전히 간단한 반응 용기를 쓰고 있으므로 10리터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2 atm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푸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반응식에 대해서 처음과 나중과 반응 과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상기체 방정식을 잘 이용해서 양적관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와 그리고 몰 농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산화황이 물에 녹으면 아황산이 생성이 되는데 아황산은 용액 중에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 황산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반응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산화황이 물에 녹아서 아황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화학 반응식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황산이 산소와 반응해서 황산이 되는 거. 이렇게 반응식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화 반응을 시킨다고 했어요. 수산화 나트륨과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 사이에 중화 반응식을 세워야 되겠죠. 우선은 먼저 화학 반응식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몇 g씩 넣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1리터에 이산화황 3.2mg을 녹였어요. 그러면 일단 몇 몰을 녹였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얘의 부피를 계산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양적 관계 문제예요.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용액의 부피를 계산하려면 중화해야 하는 몰수를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황 3.2mg이 녹아 있다는 것은 몇 몰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것이므로 3.2mg을 나누기 화학식량 64로 나눠주면요 0.05 mm몰이라는 양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0.05예요, 여러분. 내려가서 다시 얘가 0.05mm몰이 녹았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전부 다 완전히 반응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0.05몰이 반응을 하면 H2SO3는 0.05mm몰이 생성이 될 것이죠. 1대1로 반응하니까요. 그렇게 생성된 얘가 또 이 황산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했을 때 역시 2대2라는 1대1 조건이므로 0.05몰의 H2SO3는 완전히 반응해서 0.05몰의 황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0.05mm몰의 황산을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NaOH의 몰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1대2로 반응하므로 0.1mm몰의 NaOH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돌아가서요.
0.1mm몰에 0.1mm몰의 수산화 나트륨이 지금 중화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얘가 필요한가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필요한 용액의 부피,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이므로 필요한 용액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몰수를 몰농도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내가 필요한 몰수는 0.1mm몰입니다. 나누기 지금 가지고 있는 몰농도 용액은 0.001 몰농도네요. 계산을 해주면 바로 0.01 ml가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 100ml가 되겠네요. 그래서 100ml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과 산화수에 관련된 문제네요.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화학원에서 배웠던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산화수를 잘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아황산 수소 이온의 경우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은 수소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라는 규칙을 알고 있죠. 다 합해서 이온의 전하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므로 황의 산화수는 그래서 플러스 1 황의 산화수 X라고 하면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는데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바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플러스 4. 그 다음에 황산수소 이온도 보면 여기도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는 산화수 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와야 하므로 그것을 이용하면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오 황산 이온의 경우 역시 산소가 마이너스 2고요.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야 하므로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험 설계 역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과학탐구 실험에서 배웠던 과학적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해줘야 되겠죠. 적절한 과학적 방법이 무엇일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황산 수소 이온과 아이오딘산 이온이 반응을 하면 아이오딘이 생성이 되지만 황산 수소 이온은 아이오딘산 이온과 반응하지 않는다. 두 비커에 각각 0.1몰 농도 아황산 수소 이온 수용액과 황산 수소 이온 수용액이 담겨 있는데 재료를 이용해서 각 비커에 담겨 있는 용액을 구분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 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아황산 수소 이온과 아이오딘산 이온은 반응하면 아이오딘이 생성이 된대요. 그런데 아이오딘산 이온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를 좀 간략하게 해봅시다. 여기에 두 비커 안에 아황산 수소가 있고요. 한쪽에는 황산수소 이온이 있어요. 사실 문제 자체는 너무 간단하네요. 여기에다가 아이오딘을 넣었을 때 이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는 아이오딘 산 이온을 넣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오딘 산 이온을 첨가했을 때 얘는 아이오딘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황산수소의 경우에는 아이오딘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각각 넣어서 그냥 알아보면 뭐가 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실험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정답을 사실 문제에서 다 줬어요. 근데 물어보는 것은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학적 방법을 잘 적용해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실험 설계 역량 쪽에 가깝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쓴 예시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가설 연역적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인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변인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를 하고요. 실험을 설계한 것을 이제 관찰을 해서 그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가설 연역적 방법의 과정을 따라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여기 해설은 그냥 참고로만 보고요. 예,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정리를 해서 연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은 참고만 하고요. 일단 가설 연역적 방법이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말을 꼭 써서 저는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변인 설정입니다. 변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조작 변인, 통제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이라는 과학적 용어를 꼭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고 조작 변이는 우리가 조작해 주는 것이죠. 통제 변인이 중요한데 통제 변인에서 어떤 것들을 통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작을 했을 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색변화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인, 색변화. 선생님 이걸 설명 안 해줬네요. 여러분 이거는 시계 반응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녹말을 넣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녹말을 포함을 하게 되면 녹말과 아이오딘산 이온이 이렇게 반응해서 아황산 수소 이온과 얘가 반응을 해서 아이오딘이 생성되면 이 아이오딘과 녹말이 착물을 형성하면서 색이 청남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색 변화를 관찰을 해서 아이오딘의 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종속 변이는 색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답변 한번 읽어보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출문제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